네, 이어서는 촛불 집회가 계속 열렸던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도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남주 기자, 시민들이 헌재의 탄핵 선고 장면을 지켜봤습니까? 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이를 담담하게 바라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탄핵 인용 화면을 배경으로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점심때를 맞아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왔는데 그 시간대에 국민행동 측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사직로와 율곡로, 세종대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광장에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행동은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주최 측 입장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종로 5가 동대문을 거쳐 돌아오는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서 잠시 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대국민 메시지가 있는데 현장 연결이 되는 대로 이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황장수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변호사, 최중락 정치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공지드린 사항대로 지금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해서요. 이 부분 대해서 현장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정신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와 혼란의 순간에도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주장과 요구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수용과 상대에 대한 포용입니다. 그동안 헌재 결정을 앞두고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권위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적폐청산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과 설계를 위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치권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근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체제 문제, 허약한 정당 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타협주의와 승자 독식 등 정치권이 묵인해온 제도와 관습이 적폐를 키우는 온상이 되어왔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가 탄핵되었다고 하는 심정으로 정치 개혁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도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일정 기간 국정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중유의 사태를 겪고 치르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차분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지혜와 하나된 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분열되었을 때 국난을 겪었고 우리가 단합하였을 때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와 이견을 극복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국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현재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자리에 국회팀 총괄반장인 최중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의정의 기자회견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그러니까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소추 대상자였던 국회,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국민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60일간의 대선 체제, 그러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희망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화합보다는 분열보다는 미래로 가는 화합을 위한 어떤 그런 계기로 마련하자, 그런 대국민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여야의 반응도 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권 본부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수용을 해야 된다. 그건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나왔고 뭐 민심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왔고, 특히 결과가 8대0으로 나왔습니다. 네. 8대0으로 나온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8명의 재판관이 전부 다 의견 일치를 처음부터 봐서 이게 진짜 파면 사유다, 이렇게 딱 8명이 일사불란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평의 과정에서 서로 좀 조율을 한 것인지, 이게 어떤 식으로라도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결과는 8대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수용해야 된다는 분위기, 그 분위기는 좀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당장은 지금 헌재 앞에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몫이죠. 어차피 지금 대선 종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집권당이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집권당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밝힌 거는 구체적으로 좀 따로 떼서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기각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됐고요. 그러나 당론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국정농단 과정 중에서 국가의 기밀이라든가 대통령 연설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비선에 의해서 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직접 가담을 했다. 그리고 예. 결국은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용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이미 결정이 된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수용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소위 말하는 집회에 나가서 열심히 외쳤던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통일하는 데는 당내에서 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예, 잠시 정말 전해주시죠.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부상을 당했던 70대 남성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집회가 과열된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었었는데 우려됐던 상황이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예, 아무래도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에 참여하는 분들은 고령자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지금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이후에 개강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저는 박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청와대를 나오시기 전에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요. 진솔하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밖에서 지금 탄핵을 기각시키자고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는 분들에게요. 좀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직접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당의 당론을 갖다가 제대로 정하지도 않으면서 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거리 집회를 주도하고 이렇게 한 어떤 책임에서요. 지금 강경파 의원들에게 전부 다 자숙하라고 공개적으로 당론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국민 앞에 반성한다라는 공개적인 어떤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적은 어떤 의견 차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서요. 지금도 박 대통령 탄핵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서 자기 당을 하고요. 친박 정당을.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공개적으로 시청 앞이든 광화문 앞에서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사과를 하면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집회가 계속해서 열렸었지만은 사망자도 없었고요. 부상자도 없었고 굉장히 비폭력 평화 집회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집회가 계속해서 예. 격앙이 된다면 사망자도 나올 수 있을 상당히 거라는 또 우려스러운 생각인데요. 부분이죠. 그때 그 탄핵 아주 심리 중에 그때 촛불 집회에서 정원 스님인가요? 정원 스님 한번 분신해서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충돌이 없는 경찰에 연행되지 않는 그 제로 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시위 문화가 발전했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좀 믿어보자. 그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정치권만 가만히 있으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지금 탄핵이 결정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그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그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그 후송이 되고 저런 상황 같으면은 현장에서 굉장히 격앙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무슨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한경수 그 소장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나오기 전에 예.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수석 비서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건의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지금쯤이라도 빨리 내는 것이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속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호경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발표된 시간이 11시 21분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조용히 어떻게 보면은 지켜보다가 11시 반부터 이제 좀 격렬하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항을 격렬한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부 보시지만 자 70대하고 50대 몇 분들이 좀 경찰 그 차 위에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확하게 사망 원인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취재기자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이분이 좀 두부 외상, 그러니까 머리 쪽에 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입니다. 이분 말고 또 50대 한 분이 119 구급차에 의해서 심폐소생을 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일부에서는 경찰 차에서 떨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각에서는 뭔가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또 현장에 전해지면서 오히려 더 격앙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분열된 모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이런 분열된 모습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이 정확히 좀 저분들한테 전달되지 예.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 일축의 또는 당사자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좀 파악되고 지금 있습니까? 청와대는 오전에 예정된 대로 한강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탄핵과 관련돼서 발표되기 전이고요. 예.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한강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석비서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실장이 해야 될지, 아니면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해야 될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는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데 예. 언제 나와야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삼성동 사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수리가 된 뒤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출입기자의 전언입니다. 네, 그 통상적인 절차, 통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예, 아까 파면이 헌재에서 이렇게 선고되는 순간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직위를 상실한 분이요. 청와대의 관저에 머무는 것이 그것은 국가의 어떤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언제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걸 처음에 이번에 겪으니까요. 그 규정이 약간씩 미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조항도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일단 신속하게 저는 오늘 중으로 박 대통령이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앞에 어떤 일에 의해서도 더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저가 부적절한다면 제3의 어떤 장소로 옮겨서 또 청와대 근처에 안 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양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그 관저라고 하는 데서는 나와서 자리를 빨리 비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 국론이 이 정도로 분열되어서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단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들에게 자신을 믿고 4년 동안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무언가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떠나야 되는 것이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속보를 하나 좀 안타깝게 좀 더 전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앞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70대 한 분하고 50대 한 분이 예. 좀 차 벽에 올라가서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70대 분이 사망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곧바로 나머지 한 분도 사망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한 분이 사망을 했고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이 사망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탄핵 반대 집회로 사망이 확인된 분이 총 2명입니다. 모두 탄핵 반대 참가자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70대 한 분,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심폐소생을 했던 50대 한 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취재기자에 따르면 70대 분은 두상에 좀 약간의 상처, 예. 두상이 상처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난 지 이제 3시간이 돼가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위나 집회에서 충분히 지금 예측됐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3박 4일로 하겠다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밤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차량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이 경찰 경력들이 충분한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됐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주의도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 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더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경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됐지만
빠르게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입장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까지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뭐 청와대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또 다른 피해라든가 또는 이런 격앙된 상태로 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까 뭐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이자 또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태에 초래된 원인이 어땠건 또는 결정이 어땠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또 이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거나 더구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건 엄청난 사고거든요. 이런 사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통령 빠르게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고 승복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조금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뭐 가포 비상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당일에 항해해서 서울 수도권에 한정을 해놨는데 이런 국면들이 향후에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계속 보셨습니다만 이제 사실 그 태극기의 어떤 그 기봉으로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핵 반대하는 그런 그 분들의 그 시위라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밤에 또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왜 청와대를 나가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또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그 굉장히 또 항의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공권력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그 입장,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 행위를 행사한다면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양측의 자자가 필요하고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을 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승복하는 자세는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여러 가지 폭력 행위를 한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청와대 최장기 출입기자이신 송국건 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향후 거치가 이제 일단은 삼성동 사저가 물리적으로 좀 조치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향후 거치의 어떤 법률적인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쏠리는데 또 어떤 기록물을 또 대통령이 소위 꾸려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 퇴임 절차라면은 그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그 보통 2월 25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그날 오전에 전임 대통령이 나오거나 그 전날 전임 대통령이 나와서 그동안 준비해놨던 본인의 그 사저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김해봉화 마을로 내려가고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준비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그렇고 경호실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대통령이 파면을 될 것을 가상을 하고 삼성동 그 자택에 가서 삼성동 자택을 다시 꾸미고 뭐 경호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것을 파면을 전제로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어정쩡하게 해갖고 온 상태죠. 이 상태에서 실제로 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그 전 대통령께서 뭐 삼성동 사주로 간다. 아니면 또 종교시설에 며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경기도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대통령 기록물, 뭐 대통령 기록물 보존법에 의해서 놔두고 갈 거, 가져갈 거 이것은 정상적으로 됐다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져서 인수위와 이렇게 서로 또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그것도 없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이 와중에서 또 광장에서 그런데 지금 그 전해진 바로는 그 충돌은 아닌 것 같아요. 양쪽의 충돌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은 충돌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일단은 공권력이 아까 가포비상령 오늘 가포비상령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내일은 어로비상령인데 이것을 좀 바꿔서라도 일단은 공권력이 이것을 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최 기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이 된 사실입니까? 아니요. 정확히 확인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 입장은 본인이 사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동 그 사저와 관련해서 경호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사저로 간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아까 그 속보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현장 취재 기자의 취재 내용을 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북 삼성병원에서 사망자가 한 명인데요. 이분이
앞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 경찰차 위에서 떨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됐는데 안국역 역사 안에서 이렇게 무의식 상태로 일단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어르신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좀 집회에 많이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분들이 집회에 참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몸이 부딪히거나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런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12시 15분경에 무의식 상태로 발견이 돼서 사망을 하셨고요. 또는 서울대병원 한 명 사망자는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병원에서 현재 또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한 분이 위독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집회 시위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위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안을 지금이라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이 시위를 좀 다른 방법으로 건강까지 부분이나 이런 상태를 대비하는 그런 대비 태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장 상황이 전해지는 대로 그 부분은 네. 이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탄핵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께 지금까지 발언 기회를 많이 못 드렸는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점이 좀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례적인지 여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또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주된 사유로 든 것이 결국 헌법소 의지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에 그렇게 보지 않은 재판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소수 의견, 특히 반대 의견이 되겠죠. 소수 의견 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할 수가 있었고 또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반대 의견 자체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어느 재판관 하나 보충 의견은 있을지언정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점은 지금 그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한 헌법재판관들이 모두가 보기에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던 것이 헌법재판도 재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25명의 증인을 불러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고요. 또한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고 채택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증거 자료를 다 꼼꼼히 검토하고 또 격렬한 평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또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본인이 소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기지 않은 것을 볼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대통령이 정말 너무도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점에 일치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하였는지 그 심정 그리고 그 배경까지도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께서는 뭐 쟁점에 대한 해석차가 어떻게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이정미 대행이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세월호 7시간 문제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그 인사에 대한 세계일보 뭐 사장에 대한 그 청와대의 개입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언론 자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지만 그러나 비선 실세를 위해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직접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에 함께 했다라는 부분들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라든가 헌법이 규정한 역할에 대해서 위배를 했고 이것이 중대한 법 위반, 헌법 위반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 8인 전체가 함께 동의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은 결국은 그동안에 대리인단 측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얼마나 또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까? 12월 9일, 지금부터 92일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거의 20차례에 걸쳐서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평의도 또 8번을 열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런 과정 중에서 정말 치열한 토론과 평의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혼란으로 가고
또 아까 뭐 이런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네. 그동안 거의 5개월 동안 지금 광장에서 양측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휴지 조각 하나, 단 한 명의 피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정말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공감하고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손 변호사님, 이 헌재에서 인정하지 않는 점들을 만약 그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논란이 네. 될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거겠죠. 지금 이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징계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금 파면이 되었습니다만 헌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상, 민사상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파면되었다고 해도 지금 당연히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고요. 수사 과정을 거쳐서 기소된다면 네. 얼마든지 형사적인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검찰 그리고 특검의 그런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 해석상 강제수사, 즉 체포와 구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검찰에서 대통령을 강제 소환할 수가 없었고 대면 조사를 조율하다가 그쳤거든요. 예. 실패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볼 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이미 2차례나 입건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떳떳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지막 남은 국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최순실 씨 변호인 그리고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형사재판에서 책임을 질 건 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아까 내용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그 입장을 냈는데 그 보니까는 아까 헌재 재판을 헌재 결정문을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겁니다. 그 미래재단과 K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돈을 냈지만은 관여를 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 피청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거를 주도를 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규정을 한 부분, 이 부분과 또 하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고 결정문에 들어갔던 것이 피청구인이 수사에 청찰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게 들어가요. 특검과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를 했다.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피청구인이 국정 개입을 숨기려고 했고 오히려 다른 의혹을 막 제기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이것도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미래재단과 K재단을 주도를 했다. 이것이 이제 헌재에서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그 소추를 했지만은 기소를 했지만은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순실 변호인이 말하는 부분에 별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설사 그 탄핵 소추가 되었다 하더라도 1, 2, 3차 사과에서 보였던 본인의 어떤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또 그 최순실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특검이나 검찰 수사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대응을 하고 예. 또 법적 논리 다툼으로 몰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런 사태를 보여왔다면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심을 좀 했고요. 뭐 그렇더라도 크게 사태가 바뀌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한두 명은 반대할 수도 있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판정을 하는데 정신적인 부담감을 굉장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1월 1일 기자 간담회나 1월 25일 이제 정규제 TV하고의 대담에서 오랜 기획에 의해서 누구나가 엮어 놓은데 걸려든 느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 시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결국은 박 대통령이 법치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동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실을 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인해서 이 행정관들을 갖다가 이영선이나 윤전추를 출석을 시키지 않고 현직 행정관들을 또 대포폰을 갖다가 은폐시키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거듭 드러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벌어진 잘못도 잘못이지만은 그것을 은폐하고 또 이후에 전혀 그런 어떤 사실을 갖다가 이제 확인된 시점부터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국회나 검찰, 특검의 의지를 갖다가 끊고 그걸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데 이 급급한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법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네. 헌법재판소는 그걸 보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대통령직을 그만둘 만큼의 중차대한 이 결격 사유가 뭐겠느냐.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대통령을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겠느냐. 그런 결론이 났다고 보는데요. 사건 이후에 벌였던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정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헌법재판소의 시각이 아주 엄중합니다. 방금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남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은폐하고 부인했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고 이것들이 밝혀지는 것을 언론이라든가 국회가 지적할 수 없도록 또 은폐를 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이정미 대행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검 압수수색도 다 거부했다. 예. 그럼으로써 도저히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제 일반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직이 박탈당하면서 자연인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앞부분 세 가지 세월호라든가 또는 이 언론 자유의 침해라든가 또는 공직자에 대해서 했던 권한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됐고요. 관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만약에 조사했다면 그 부분도 증거들이 나왔다면 이번 네.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관저에 있는 그런 기록들,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압수수색이 되고 본격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가혹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손 변호사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사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부분이 불가피할 텐데 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네.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단정지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경재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반발한 부분도 그런 점인 것 같고 이것이 네.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도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이루어지게 청와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우선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달라질 사항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직 중에 얼마 전에 특검이 발부받은 그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청와대 측에서 이제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도 역시 동일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법원에서 다툴 수도 없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은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었고 대통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똑같이 이번에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수사와 조사인데요. 수사는 지금도 가능했고 그동안 진행이 된 것이고요. 따라서 대통령이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된 이상 더욱더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는 또 수사 중에 일부분인 조사입니다. 조사도 그동안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바로 오늘 됐습니다. 대면 조사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 기자께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후 2시 반에 임시국무회의를 이제 소집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전국 안정도 안정이지만 조기 대선까지도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미래 지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50일 전에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가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날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월 9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5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5월 1일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있고요. 노동절, 그다음에 석가탄신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 연휴를 한 번 더 주게 된다면 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연휴를 껴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 같은 경우가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하고 이렇게 연속 손상으로 껴있기 때문에 연휴를 만드는 요일은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12월 셋째 주 수요일 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 탄핵 이후의 보궐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요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화요일이 어떻게 보면은 60일 이내에 선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날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네. 만약 뭐 더 빨리 치르고 싶다 그러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4월 26일이나 4월 27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5월 9일이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본인도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일반적으로는 60일 이전에 공무에서 내려야 되지만 공직자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는 30일 이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전에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려와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네. 예,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기일이 60일 안에 치러야 되고 또 당선되면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당선된 시점부터 다시 이제 출범을 정부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있는 그 내각의 많은 이 관료들이 장관들이 이 새 정부가 출범해도 한 2달이나 많게는 3달 이상을 같이 가야 될 이런 어정쩡한 어떤 상황으로 진전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60일 이내에 어떤 이 대선이라는 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이게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예. 당장 오늘 이제 집회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저렇다 하더라도 내일 이후에 이렇게 대선 날짜가 정해졌는데 정치 성향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집회가 계속되어도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그 안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선을 치른다면 법을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탈법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그건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과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 와중에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뭐 이 지금 조사되지 않은 대기업이나 이런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은 그러면 대선 이후에 조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각 당의 경선이나 본선이 굉장히 졸속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전처럼 어떤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의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요. 네. 순식간에 대선으로 그 몰려가는 이런 행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 순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황교안 대행은 명백하게 지금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위치로서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본인이 출마를 하려면요. 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만두고 후임을 지명하고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출마할 듯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복잡한 일들이 곳곳에 산더미처럼 예. 쌓여 있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 뭐 북한의 사드 문제 중국의 네. 압력 문제부터 복잡한데 이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황 대행도 조속히 입장을 밝혀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정치권은 지금 뭐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가 뭐 이제 네, 소임을 사퇴를 다했다, 했죠. 네.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 향후 반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박 대통령과 함께했던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병국 대표가 일단 이 사의를 표명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실은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 이를 예상하고 벌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차례에 걸쳐서 이미 대선 후보들 토론회를 개최했지 네.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발빠르게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르게 이 선거를 관리해줘야 될 임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황 소장님 말씀처럼 빠르게 입장을 밝혀주고 어떻게 하면 대선을 이런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더군다나 이런 집회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되고요. 각 정당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표명한 뒤에 예. 이제는 대선 레이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잠깐 계속적으로 좀 속보를 전해드리면 지금 안국역 상황이 좀 계속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최루의 가스가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일부 탄핵 반대 시위자들 가운데 돌을 던지는 모습이 좀 일부 포착이 된 것 같고요. 쇠파이프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찰이 그 최루의 가스의 일종의 캡사이신을 지금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러지만 조금 다행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탄핵 반대 시위자들이 이제 좀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좀 어떻게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위가 될 수 있어서 충돌도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